PF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책임준공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말만 들어도 지금 약간 섬뜩하지 않습니까? 섬뜩하죠,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은 다 10조 원이 넘어요. 그런 정책의 변곡점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그 시장이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PF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책임준공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말만 들어도 지금 네, 최상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모시고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 지금 현주소 한번 짚어보고 또 언제 우리가 살만한 타이밍이 올지,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좀 들었는데 사실 이 아파트 가격의 밸류에이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잘 개념이 없으세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한 힌트를 드릴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핫한 청약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지목을 받았던 둔촌주공. 근데 사실 예상한 거와 달리 흥행 참패를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 약간 전반적인 분양시장의 키 인덱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향후 분양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분양시장은 사실 그 기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이제 건설 시장이라고 하는 저희 건설 금융과 연계되는 이쪽 시장하고도 너무 밀접해서 그 분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둔촌주공 청약에 뭐 통장 10만 개가 모인다, 막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저는 안 그럴 것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결국에는 주택이라는 게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소화가 되는 건데 제가 수요에 대해서는 이미 그 구매력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돈이 있어야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있어야 집을 사는 거니까.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저희 소득이랑 대출이랑 자산 처분에서 나오는데 올해 내내 자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산 처분 소득이 많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대출은 작년에는 저희가 140조 원 정도 가계신용이 늘어났는데 20년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신용이 140조씩 늘면서 가계대출이 이제 2,000조를 돌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올해는 누적으로 가계신용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아예 돈을 안 빌려요. 상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출 쪽에서 발생되는 돈도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산 처분 돈도 없고 대출도 안 생기니까 결국 남은 건 소득밖에 없는데 소득은 종전에 세팅해놨던 대출 갚느라 허덕이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그러니까 구매력이 이렇게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뭐 둔촌주공이 아니라 뭐 둔촌주공 할아버지였더라도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올 수는 없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것 때문에 내년 이후에 주택 공급을 좀 생각했던 그 주택 공급 주체들, 결국에는 조합이나 시행사지만 조합이나 시행사가 결국에는 건설사를 통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연간 분양 계획이나 분양 전략들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23년이 좀 보수적인 전망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공급 물량이 예전보다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공급은 해야 되는데 이제 관성처럼 프로젝트가 올라왔으니까 분양은 해야 되는데 그게 분양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 대비를 지금부터 굉장히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었을 때 그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 은행과 시공사와 이런 증권사 간의 그 신용 보강의 규모와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PF 사태가 있었지만 지금은 PF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책임준공이라 그래가지고 분양이 안 돼도 내가 준공시켜줄게, 이게 책임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만 들어도 지금 약간 섬뜩하지 않습니까? 섬뜩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 분양대금에 대한 어떤 그런 유동화나 이런 컨셉이 아니라 분양이 안 됐을 때 결국에는 건설사도 책임준공이라는 PF 보증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이 책임준공까지 안 왔는데 각 회사마다 이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은 다 10조 원이 넘어요, 책임준공 규모가. 그러니까는 이제 미분양에 대한 그런 충격이 조금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내년에 좀 보수적인 분양 시장이라든가 보수적인 그런 건설 분양 경기,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약간 좀 그나마 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도 역시나 그런 책임준공 규모가 큰데, 네. 반대로 그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중소형 건설사들 줄 도산,
또 여기와 관련된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책임준공 리스크 얘기한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저도 PF 관련 그 종사자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PF 유동화 관련해서 얼마 전에 몇 조다 이런 얘기가 돌았지. 네. 미분양을 전제로 한 건설사들의 그 책임준공 리스크는 아직 나온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뭐 1조 원대다 3조 원대다 이런 게 아니라 메이저들은 10조 원 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이 눈치챌 정도라면은 정부는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10월 26일, 27일부터 기재부 스탠스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 경제 아직 뭐 주택시장 10%까지는 연착륙이다. 10% 정도 하락하는 것까지는 나 뭐 익스큐즈 다만 너무 빠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는데 10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9월 미분양이 튀거든요. 9월 미분양이 32,000에서 41,000으로 튀어요. 8,000세대가 한 달 만에. 네. 그러니까는 이건 엄청난 숫자가 튄 거고 10월 미분양도 5,000세대가 튀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분양이 팍 튀니까 이게 결국에는 금융과 산업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렇죠. 단순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등락 자체는 네. 뭐 니들이 서로 사고 파는 건데 뭐 뭔 문제가 있습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PIR 18배인데 12배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서슴없이 했었던 건데 10월부터는 이게 산업과 금융 이슈와 우리나라 성장률로 귀결되는 걸로 가니까 11.6, 12.7 대책 연속해서 냈고요. 그리고 11월 10일에서 1110 대책 곧바로 냈고요. 그 다음에 분양시장이 약간 삐걱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중도금을 12억으로 늘려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12월 6일 날에 나온 대책도 살짝 좀 삐끗할 것 같으니까 9억 이하 보금자리, 특례 보금자리 전부 합쳐가지고 소득 무관 전부 빌릴 수 있게 했고 종전 대출도 다 전환할 수 있게 했고 금융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화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분양시장의 그 위기감이 이게 퍼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막기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쫄아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근데 약간 분양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러는데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코로나 이후로 그 3, 40대 이 영끌족들이 사실상 아파트를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그 소득 대비 좀 무리해서 사다 보니까 금리가 또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고 여기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소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2023년에 진짜 좀 역대급 내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약간 중규모의 그 개방형 수출 수입 경제다 보니까 네. 물론 이쪽도 그 올해부터 이제 수출이 좀 마이너스가 나오기 계속 시작했으니까 중국 때문에 네네. 저희가 반도체 수출 잘 안 되니까 이게 꺾여가지고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갔는데 내수 소비가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내수 소비도 위축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결국 저희가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은 좀 벌이도 괜찮고 자산가격도 좀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좀 아껴야 되나 이러면서 좀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21년에 10월 달에 가계부채 그 관리 방안을 발표할 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평균 증가율을 한 4% 정도로 줄이고 싶어서 장기 증가율을 네. 가계 신용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1년에 어떻게 6%, 8%씩 늘어나냐. 이제 그러니까 2,000조를 기준으로 한다면 4% 증가는 연에 80조 정도만 늘어나는 게 적합하다. 이런 거였는데요. 네. 올해 사람들이 너무 쫄아버리니까 80조가 아니라 마이너스 5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대출을 좀 일으켜서 사람들한테 뭔가 자산시장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소비의 체력도 만들어주고 싶어 해서 대출 관련 제도를 엄청 풀어준 거예요. 10억 대출 중단 다 풀고 9억 다 풀고 그 다음에 저금리 대출 다 열어주고 이것도 안 되면 내년에 또 금융대책을 계속해서 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게가 가계 신용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매우 위축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부동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자산시장 전체가 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미 뭐 주시장은 다 돌아왔고요. 저희 3,300 갔다가 2,300 왔으니까 네, 뭐 잠깐 꿈이었나 뭐 약간 이랬던 건데. 네, 근데 부동산 시장도 21년 고점 이후에 조정폭이 적지 않아서
상당히 조정받았던 걸 생각하면은 개별 단지로 보면은 다 2020년 이전 가격으로 돌아간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천천히 가고 있는 거고, 금융시장이랑 코인 같은 채권 시장이 먼저 반영을 했던 거고, 저희가 가장 후순위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그냥 금리가 너무 단기간에 튀었기 때문에 금리 튄 부분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위축이 돼가지고 집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전세 끼고 집을 사거나 하는 이런 레버리지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 전세가 빠지면서 이제 역전세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처분하든가 아니면은 신규 구입 여력이 없어서 수요가 이제 녹는 건데요. 근데 이 역전세라는 거는 올해 8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왜냐하면은 20년 8월이 소위 코로나 붐의 시작이었고 21년 12월이 끝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서 플러스 2년 차 기간이 역전세 기간이 되는 건데, 그래서 22년 8월부터 역전세 시작이고 23년 12월이 이제 역전세 종료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년간은 임차료가 계속해서 하향화하는 이런 구간 속에서 이제 임대인들이 현금으로 문제를 겪게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주택시장의 수요가 확실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도 다른 자산은 먼저 2020년대 레벨로 돌아갔고 네. 부동산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면인데 이제 한 1.5년에 걸쳐서 돌아갈 예정이고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부동산이 약간 좀 늦게 좀 반영된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1.5년 말씀하셨는데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상 이제 하락 사이클이 끝나는 것인지, 네. 그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훨씬 한 몇 년 더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좀 이제 이제 위아래가 너무 열려 있는 것 같기는 해서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도 만약에 올해 하반기 같은 상황이 내년 1년 내내 이어진다면 네. 그때가 됐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 됐던 뭐 어떤 부분에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환경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타이밍이랑 프라이싱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꼭 아파트 주택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다른 어떤 투자 자산이 좋은 시점에 구입을 하거나 좋은 가격대에 구입을 하면은 이제 크게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좋은 가격대에 구입을 하려면은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좋은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그 시장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부동산의 시장 사이클은 크게 두 꼭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책 사이클을 이해하는 건데, 정책 사이클이라는 게 지난 64년부터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발표됐는데요. 제가 그거를 한번 다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활성화 정책이랑 안정화 정책을 연차별로 쭉 적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한번 발표되면은 1, 2년 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 될 때까지 계속 발표해가지고 그 활성화 정책이 그러니까 처음에 약한 맛 1단계에서 이제 네네. 점점 매운맛 5단계 가는 것처럼 점점 활성화 정책이 세져요. 그래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MB 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했는데 네. MB는 뭐 활성화 정책 안 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위축이 되니까 활성화 정책을 많이 냈습니다. 5년 동안. 근데 약한 맛 위주로 냈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잔실수가 있었고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근데 박근혜 정부도 들어오니까 활성화 정책을 이어서 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13년에도 냈고, 걸러도 안 되니까 14년에도 냈고, 14년에도 낸 게 작동을 했지만 15년에도 냈고, 16년에도 냈거든요. 그러다가 주택시장이 지금부터 올라가는 것 같은데 라니까 16년 11월부터 113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청약 조정 지역을 발표하면서 안정화 정책으로, 그러니까 2008년부터 활성화 정책을 내가지고 2016년에 8년 정도 했네요. 네, 2016년에 꺾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의 변곡점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그 시장이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은 저희가 보면은 이게 활성화 정책인지 안정화 정책인지 알잖아요. 네. 그치만은 결국에는 시장이 그렇게 확실히 갔다고 생각될 때 정책의 변환이 나오게 되거든요. 연준도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활성화 정책을 내고 있는데, 하락률이 좀 둔화되는 과정에 활성화 정책 훨씬 세져 있을 거고요. 계속 하락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매운맛 4단계 정도 되는 레벨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게 타이밍상으로는 좋은 타이밍일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조금 잘 공부하셔서 정책이 주는 활성화 정책과 안정화 정책에 조금 타이밍을 보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아파트 역시 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얘기는 이제 하다 보면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해야 돼가지고 이제 그냥 가치 평가 필요하다 이렇게 짧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은 하락기 이제 초입 같은 국면에서는 이제 활성화 정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게 이제 시작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 약한 맛이었다가 매운맛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네. 관점에서 지켜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내년까지는 확실히 좀 뭔가 그런 사이클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중간중간에 그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맥락에서 그 활성화 정책이랑 안정화 정책이 막 2년 만에 수합한 적은 없었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안정화 정책도 문재인 정부 처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6년 11월 3부터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안정화 정책이었고, 심지어 올해 22년 10월 전까지 계속해서 그 안정화 정책이었습니다. 가격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네. 그쵸.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발언 역시 네. PIR 18배 너무 비싸 12배가 장기 평균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조차도 한국 경제 체력은 10% 가격 조정은 뭐 빠른 속도만 하면 문제 없다고 안정화를 전제해 둔 발언이셨고 공급 정책 내고 이렇게 했고 대출 규제 유지했다가 10월부터 바꿨잖아요. 올해 10월에. 네. 드디어 그래서 2016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의 안정화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네. 끝났고요. 네. 그럼 이제 활성화 정책 낼 건데요. 활성화 정책 내자마자 살아나냐고요.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멀었네요. 네, 제 말은 멀었어요. 근데 그래서 강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공부가 잘 돼 있으면은 네. 이 정도는 이런 거는 뭐 엄청 안 좋았을 때 냈던 건데 막 그런 걸 내기 시작하면 그걸 단축시킬 수는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럼 시장 살아야겠지 이러면은 이제 그게 타이밍을 잘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타이밍과 프라이싱 얘기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몇 년 전 했었는데 그 벤자민 그레이엄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타이밍 맞추기 어렵다. 전문가도 자주 틀린다. 그래서 그냥 타이밍 너무 맞추기보다는 차라리 밸류에이션 잘해가지고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여튼 타이밍도 지금부터 전환했는데, 지금 꼴랑 12월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11월부터 전화해서 12월 된 3개월 됐는데, 그럼 뭐, 이 정책 나면 이 타이밍, 제가 이렇게 빨리 전화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네, 그래서 너무 이르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느긋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텐데 그걸 잘 듣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상 이 전환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아파트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